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타츠키 류는 자신의 저서 내가 본 미래에서 2011년 3월 대지진을 예언했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츠키 작가는 또 하나의 예언을 했습니다. 2025년 7월 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일본에서는 전부터 대지진이 논란이었는데 이 예언 때문에 올해 들어서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들도 일본에 일어날 지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타스키 료 작가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일본 7월 대지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터지면 정말 크게 터질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카더라 식의 일본 지진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일본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토대 명예교수가 알려준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에너지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말.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에너지가 발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당분간은 큰 지진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건 지진에 대한 일본인들의 두려움을 말해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지진은 없을 것이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로 플레이트에 쌓인 에너지는 앞으로도 진원 지역을 점점 넓히면서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진 에너지는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집안에 가해진 왜곡을 서서히 해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대지진 변동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수도 직하 지진,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후지산 분화 등의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전문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 발생 확률 80%로 상승, 초유의 X데이를 일으키는 유체란 무엇인가? 일본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대규모의 지진 재해가 일어나는 초유의 재해 X데이는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 사망자가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는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다. 올해 들어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30년 이내의 발생 확률을 70에서 80%에서 80% 정도로 높였다. 90년부터 100년 주기로 일어난다고 하지만 전회 1944년 12월 쇼와 도난카이 지진으로부터 이미 80년 이상이 경과했다. 자연재해가 전문으로 칸사이 대학 특별 임명교수 카와다 요시아키 씨가 말한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0년 안에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 확률이 올라가겠죠. 초거대 지진이 지금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발생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언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의 피해액은 2,411조 엔, 그 후 일본에서 일어날 두려운 최악의 시나리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경우 2030년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토목학회가 2018년에 난카이 트로프와 수도 직하 지진의 피해액을 시산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난카이 트로프에서는 피해액이 1,410조 엔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있음. 또 수도 직하 지진에 대해서는 2024년 3월에 6년 전의 추계를 재검토한 숫자가 발표되어 223조 엔 증가하여 1,00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난카이 지진하고 수도 지진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 피해액은 일본 GDP의 4배나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그 피해액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진과 함께 후지산 분화, 태풍 등의 자연재해도 함께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국가 소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최악의 정책을 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부흥에 돈을 지불한다면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국채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통 국채 잔고는 계속 누적되고 있어 2024년도 말에는 1105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이미 세계 최악의 재정입니다. 전후 행해졌듯이 국채라는 빚을 탕감받은 후에 또 국민의 저금을 강제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흥 예산을 짜내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도 돈은 부족할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국민들의 예금 봉쇄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복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큰 돈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남은 것은 중국인데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자체를 사들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전역에 중국 화폐가 투하되면 중국인 자본가들은 일본 사회의 존재감을 증가시키고 발언력도 강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몇 년 지나면 깨달았을 때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제가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인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100% 없다고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1대1로로 한 나라의 경제권이 중국에게 넘어가듯이 더 심각한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이어지는 쌀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인까지 일본 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정말 깜짝 놀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마트 쌀 5kg에 5,000엔 이상 사태, 햅쌀이 나오면 쌀 문제 해결이라 반복해온 농수성의 비판세도, 작년 여름쯤부터 시작된 쌀 부족 현상에 일본의 농림성은 가을에 햅쌀이 나오면 정상화될 거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햅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서 농림성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쌀 가격을 보면 1kg당 대략 10,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5kg은 5만원, 10kg은 10만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대만 쌀과 미국 쌀이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960년대 기술 혁신과 생산 확대가 진행되면서 쌀 생산은 넘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쌀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5년 쌀 가격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간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미일 무역 마찰이 벌어졌을 때도 쌀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1993년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쌀 대흉작에 태국과 중국 등에서 쌀을 긴급 수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1995년 일본 정부는 정부 비축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90년대 이후 무역 자유화 물결을 타고 외국의 쌀 시장 개방 압력에 2018년 간반 정책이 철폐됐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쌀 요구량보다 생산량이 적어지는 현상도 벌어진 것입니다. 쌀 가격은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농가 소득은 줄어서 폐업하는 농가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쌀 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21만 톤 유통 막힘인가 비축미 방출의 가격 급등세 멈출까? 일본 쌀 가격 급상승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쌀 부족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드디어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부미죠. 쌀수매 투기 대상, 타 업종 그리고 외국인 참여로 급등, 비축미 21만 통 방출.
현재 일본에서 쌀은 투기의 대상이 됐을 정도고 외국인까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농가에는 외국인이 쌀을 직접 구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대량의 쌀을 사서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5kg 단위로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있는 대로 쌀을 모두 사간다고 합니다. 이들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인재 파견 회사에서 대량으로 쌀을 사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쌀 자체가 돈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부터 지적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쌀 사재기가 이제는 기업형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비축미 풀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비축미가 과연 어디 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풀기로 한 이 비축미는 어디 산 쌀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관련 기사가 최근 있었습니다. 비축미는 어떤 쌀? 비상시에는 어린이 식당에도 정부가 비축미를 푼다고 하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비축미가 어디 산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4년 비축미의 낙찰 수량은 많은 순으로 후쿠시마현 26,313톤, 니가타현 24,499톤, 아오모리현 24,416톤 순으로 쌀이 많은 니가타현이나 도쿠 지방이 상위를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이 먹어야 할 비축미라는 쌀은 후쿠시마산이었습니다. 쌀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후쿠시마 쌀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상시 학교 급식 등으로 아이들에게까지 비축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연봉의 벽을 두고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많이 벌면 세금이 올라가서 오히려 적게 버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연봉의 벽이라는 것이 뜨거운 감자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연봉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연봉의 벽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1년 소득이 103만엔 미만이면 주민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103만엔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만 더 높게 올라가면 각종 세금이 붙게 되고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하나로 약 1,000만 원 정도 넘게 벌게 되면 급격하게 세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연봉의 벽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 일본인들은 이 연봉의 벽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변함없이 이 연봉의 벽은 시대가 지났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반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상속세 상향 조정과 누진제에 따른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소득세 감면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급격히 소득이 올라간 만큼 한국도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봉의 벽을 의식하고 일하는 방법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야후재팬의 설문조사입니다. 연봉의 벽 때문에 소득을 조정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64%나 됩니다.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세금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줄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당시 일본 정부는 커다란 규모로 법인세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3만엔의 벽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입니다. 부자에게는 감세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증세를 하는 이상한 구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연봉의 벽도 올리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누구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관련 기사들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불만의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다들 의미심장합니다.
그럼에도 자민당에 투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 쌀 급등의 요인 중 하나인 간방정책의 실패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잘 되고 있지 않다. 뒷돈 문제 등 여러 가지 실패뿐인데 자민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하다. 소액 인상으로는 공제 후에 실수령액이 거의 변하지 않고 고물가 속에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네요. 식료품과 일용품, 광열비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연봉의 벽이 낮은 상태에서는 일할 의욕을 꺾고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네요. 200만으로 소득세의 벽을 세운다는 것은 연금 생활자라면 월 16.6만 엔 이하의 연금 수급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이 월 16만 엔이라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투표에 적극적인 고령자 우대 참의원 선거 대책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역 세대는 투표를 통해 자민당 후보자를 낙선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연봉의 벽 178만엔은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나온 합리적인 숫자였을 것입니다. 소득 제한을 붙여서 두 단계로 최대 160만엔 안팎으로 한다면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게 안 되는데 자민당은 양보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기초공제 178만엔 딱이고 다른 지원을 뺀 생활보호자의 연간 지급액과 비슷하니까 그 이하의 제시가 불합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증세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취하고 환원할 때는 가능한 한 작은 숟가락으로 달아 돌려준다. 국민의 생활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면 여당의 자격은 없습니다.